368페이지야. 368페이지 보면 뭐 나와요? 담보 물건 나오죠. 지금부터 담보가 왜 필요한가 볼 텐데요. 그냥 구경만 하세요. 예, 그냥 안 적어도 되고. 자, 구경만 하세요. 자, 봐봐. 갑이 채권자고 을이 채무자인데 돈을 빌려줬다고 볼게. 물론 돈이 안 와도 되지만 돈을 빌려줬다고 볼게. 그리고 돈 빌려주면서 담보 안 잡고 빌려줬어. 우리가 담보 없이 돈 빌려줄 때는 주로 뭐 해요? 차용증 하나 받고 돈 빌려주죠. 이와 같이 담보 없이 돈 빌려주는 걸 뭐라냐면 일반 채권이라 불러. 다시 담보 없이 돈을 빌려주는 걸 뭐라 한다고? 일반 채권. 담보 없이 빌려준다 뭐라고? 일반 채권. 그러면 일반 채권의 경우 담보 없을 때야. 채무자가 약속한 날에 돈을 안 갚잖아요. 약속한 날에 돈 안 갚죠. 그러면 채권자는 뭘 할까요? 생각해봐. 담보 없이 돈 빌려줬는데 채무자가 약속한 날에 돈 안 갚으면 뭐 할 거야? 객관식으로 할까? 자, 첫째, 줄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린다. 2번, 쫓아가서 멱살 잡고 흔들어 본다. 갈로 열고 여자는 머리채. 3번, 사람 하나 보낸다. 갈로 열고 용문이 아저씨. 4번, 소송을 건다. 몇 번 찍어? 나는 이건데. 사람 하나 보내면 해결하잖아. 소송을 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소송을 걸어요. 소송을 거는데 요걸 대여금 반환 청구서를 하는데 참고로 요 정도는 알아두세요. 빌려주거나 받을 돈이 3천만 원까지는 소액 사건으로 처리해요. 따라서 요거는 간단히 처리하니까 겁낼 필요 없어. 법원에 가서 소액 사건 심판 청구하면요. 한 달 전후에 정도 소요가 되면 해결이 돼요. 심판이 나와. 근데 빌려주거나 받을 돈이 3천만 원을 초과하면요. 정식 소송해야 돼. 이거는 현재 우리나라 현실에서는요. 최소 6개월 이상 걸려. 1년이 갈 수도 있어. 시간이 많이 걸려. 사법적인 거는. 어쨌든 소송을 걸었죠. 그래서 판결을 받아요. 소송 걸어서 뭐요? 판결을 받죠. 판결을 받으면 이걸 뭐냐면 집행권원이라 불러. 이걸 뭘 한다고? 집행권원. 이게 뭐냐면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야. 이래 생각해봐. 내가 이 건물을 경매하고 싶다고 내 마음대로 경매하면 안 되죠. 뭔가 경매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되죠. 그 대표적인 게 바로 판결이고 또는 집행 뭐요? 지급 명령 같은 거야. 법원의 뭐요? 판결 등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죠. 그러면 이 사람의 부동산에 경매가 들어가요. 이 사람의 부동산에 경매 들어가는데 부동산 들어가도 되고 이런 걸 강제 경매라 그래. 강제라 경매하는데 이 강제 경매는 채무자의 일반 재산에 들어가는 거야. 채무자의 어디에? 채무자의 어디에? 일반 재산에 들어가는 경매. 그게 무슨 경매라고? 강제 경매. 그러면 채무자의 일반 재산이 뭐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한번 대표적으로 한번 볼 테니까 봐봐. 자, 이렇게 그리면 뭐다? 건물. 주택하고 상가를 따로 구별해서 그리기가 너무 힘들잖아. 그걸 한꺼번에 그렸어. 이건 뭐예요? 건물. 이렇게 그리면 뭐라고? 토지. 이렇게 그리면 임야. 나무가 있잖아, 나무. 임야야? 임야. 이렇게 그리면 자동차. 이거는 논란이 많은데 이렇게 그리면 내 딴에는 이렇게 그렸어. 이게 뭐예요? 하여튼 문을 여는 거야. 근거. 우리 집에 근거 없어. 냉장고라고 그랬는데. TV. 요새 안테나 없잖아. 그래도 이렇게 그리면 TV. 됐죠? 그럼 이쪽이 뭐가 되고? 부동산. 이쪽이 대표적인 뭐요? 동산. 그러면 집행권원 확보에서 강제경매 할 때는 어디에 들어가도 돼? 부동산에 들어가도 동산에 들어가도 되고, 요런 거는 그런 얘기 하잖아. 집에 빨간 딱지 붙었다, 이거.
그러니까 동상 경매 같은 거는 이제 딱 기부채가고 경매하자 이렇게 한단 말이야. 됐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소송을 걸면서 법원에다가 가압류를 신청해요. 가압류. 그래서 이 중에 예를 들면 요걸 이제 딱 가압류 잡았다고 볼게. 요거 가압류를 딱 잡고 그다음에 판결 받아서요. 요거 경매 넣으면 본압류가 돼서 경매를 해. 대충 분위기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반 채권은요. 바로 경매가 안 되고 어쩐다? 소송 걸어서 판결 등을 받아야 돼. 집행거는 확보해서 채무자의 어디에 들어간다고? 일반 재산에 들어간다. 요런 경매를 무슨 경매? 강제경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봐. 이 사람이 돈을 갚기로 약속한 날이 11월 말이야. 11월 말. 그러면 11월 말에 약속한 대로 돈을 안 갚으면 가압류를 빨리 들어가더라도 언제 들어가? 12월 1일 날 들어가겠죠. 이해가 돼? 그러면 요 사람으로 봐서는 자기가 11월 말에 돈을 못 갚으면 12월 초에 가압류가 들어올 거라는 예상을 하죠. 그러면 예상하면 기다려 빼돌려. 예? 자기가 11월쯤 다 돼가 이달 말에 내가 돈을 못 갚을 것 같다. 또는 돈을 갚기 싫다. 그러면요 뭔가 조치를 취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걸요 빼돌린다고. 그럼 어떻게 빼돌리는가 지금 보여줄 테니까 잘 봐봐. 눈 깜짝할 사이 빼돌릴 거야. 없죠. 없잖아. 그래서 그런 거 보셨어? TV 같은 데 보면 세금 추징 같은 거 하러 가면 좋은 집에 사는데 집은 저거 와이프 이름으로 돼 있고 좋은 차 타고 되는데 차는 저거 아들 명의로 돼 있고 다 빼돌렸잖아. 심지어는 차 같은 경우를 뭐요? 일부러 그 할부로 사버리면요. 거기 리스 뭡니까? 그 캐피탈 회사에 담보가 돼 있으면요. 이거는 또 집행할 수도 없어요. 해봐야 남는 거 없죠. 그럼 이렇게 빼돌려 버리면 이 사람은 열심히 소송 걸어서 판결 받아봐야 채권 회수가 힘들어. 그래서 이런 경우는요. 현실적으로 빼돌리라고 마음먹은 사람에게는 받아내기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들어. 그럼 마지막 하나 방법이 있죠. 제가 좋아하는 방법 사람 하나 보내면 필요하면 연락해 주세요. 제가 예전에 몸담았던 조직원들이 지금 관계가 좀 돼 있어.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일반 채권으로서는 채권 회수가 힘들겠다. 그럼 뭐 해야 된다? 담보 잡아야 되겠다. 그래 담보가 필요한 거야. 그럼 이번엔 담보를 한번 잡아볼게요.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어. 이게 채권이 있는데 그냥은 안 된다. 그럼 어쩌는데 담보를 내놔야 내가 돈 빌려줄게 이래. 그걸 할 수 없이 돈을 빌리려면 담보를 내놓는 거야. 요렇게 담보를 내놨어. 예를 들면 저당 설정했다고 예를 들어 볼게. 그러면요. 요런 걸 뭐란다? 피담보 뭐라고? 피담보 채권이라 불러. 요런 용어는 앞으로 계속 나오지만 익숙해지셔야 돼. 담보가 없는 채권을 뭐란다고? 일반 채권. 담보를 잡은 채권을 뭐란다? 피담보. 담보를 잡은 채권이 피담보 채권. 그죠? 그럼 요런 경우는 요즘 저당 잡았다고 볼게. 요런 경우는 채무자가 약속한 날에 돈을 안 갚잖아요. 그러면 소송할 필요 있을까 없을까? 내가 이 건물을 저당 잡고 있는데 건물주가 약속한 날에 돈 안 갚죠? 소송할 필요 있다 없다? 없어. 그러면 바로 저당권 담보권 실행하는 거야. 담보권 실행인데 요거는 무슨 소리냐? 법원에 바로 경매 신청 들어가. 법원에다 바로 경매 신청 들어가. 그럼 법원에서 판단해서 허가를 내리면 경매가 진행되는 거야. 소송 걸어서 판결 받을 필요 없다. 그죠? 그러면 요거는요. 요거는요. 이 사람 부동산 중에 딱 찍어서 특정한 재산을 담보 잡은 거야. 아까는 뭐고? 일반 재산. 이거는 뭐요? 여러 개 재산을 딱 찍어서 저 담보 잡은 거잖아. 그럼 여기에다 담보권 실행해서 요걸 바로 경매가 들어간다. 요런 경매를 임의 경매라 불러. 그럼 우리가 아무 말 없이 좀 이따 유치권 경매 저당권이 주로 저당권인데 저당권자가 경매했다 이러면 뭐라고 생각하고? 임의 경매. 아무 말 없을 때는 담보권 실행 경매가 임의 경매고 강제 경매는 꼭 강제 경매란 말을 써주거든요. 써줘. 그래서 아무 말 없으면 요걸 생각하세요. 그럼 요거는 이제 저당 잡아놨으니까 경매를 했어요. 아까 배웠죠?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배당받아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보다 확실하죠? 그래서 담보가 필요하다. 이거 분위기를 이렇게 보고요. 요 그냥 읽어보시면 돼.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니까요. 368페이지, 368페이지 그냥 한번 읽어볼게. 1번 채권담보란 특정한 채권에 대해서 충분한 만족을 얻기 위해서 설정된 특별한 담보수단을 말하죠.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일정한 급부를 청구하는 권리죠. 따라서 채무자가 스스로 이행을 하면 채권자는 만족을 얻을 거고요. 그런데 이번에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하지 않죠. 그러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의지에 대해 일반 재산의 강제 집행함으로써 변제를 받는 것이 원칙이죠. 그런데 채무자 재산은 증감 변동하고 빼돌리기도 하죠. 그리고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자신의 채권 변제에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게 돼요. 이와 같이 채무자의 3분의 일반 재산은 계속해서 증감하고요. 채권자 평등주의가 지배하는 가덕에 강력한 변제수단 확보가 거래사회에 요구되겠죠. 이런 요구에 응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가 무슨 제도라고? 채권담보제도. 가볍게 보시면 돼. 자, 이런 채권담보제는 오른쪽 페이지 가보실래요? 오른쪽 페이지 채권담보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박스 안에 뭐 있다? 인적 담보와 뭐가 있다고? 물적. 인적 담보는 두째 줄 오른쪽에 그거만 줄 거 봐. 연대 채무, 보증 채무만 줄 거. 요거는 사람이 보증을 생각하면 되죠. 보증을 세운 것은 사람이 뭐요? 담보로, 사람의 일반 재산으로 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그게 보증 채무와 연대 채무가 있다 하면 되는데 들어봐봐. 연대 채무와 연대 보증과 보증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인적 담보에는 보증이나 연대 채무가 있다라고만 알면 돼. 알면 되지 구체적으로 보증이 뭔가 알 필요는 없죠. 그래도 그냥 넘어가기가 섭섭한 사람은요. 보증 밑에다 한 줄 적으시면 되죠. 뭐라고 적느냐 하면요. 보증은 선응기 아니다. 이렇게. 이 중요한 걸. 보증은 선응기 아니다. 보증을 서면 안 돼. 그럼 한 줄 더 적으려면 보증 서면 돈도 잃고 사람도 잃는다. 이렇게. 요즘은 보증이 좀 많이 없어진 옛날에는 금융기관이 거의 보증을 요구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증이 많이 썼는데 정부에서 주도로 보증하지 말고 신용이나 담보를 하라 해서 요즘은 이제 돈 빌릴 때 보증인이 거의 필요 없죠. 근데 회사 같은 경영하는 사람들은요, 회사 자금 같은 거 할 때는요, 회사 자금을 운영 자금이나 이런 거 할 때는요, 보통 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그런데 뭐 형제가 보증을 썼죠.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 회사가 망하면 온 가족이 다 망해. 그래서 가끔씩 연예인도 뭐요? 보증 잘못 썼다가 뭐 망하는 연예인들 뭐 가끔씩 TV에 나오죠. 그게 제일 억울한 거예요. 왜? 자기가 사업 실패하다가 그래 된 거는 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자기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그냥 마음이 약해서 보증 썼는데 쫄딱 망하면요. 자기 집안, 자기 가족이 뭐요? 피해를 입는 경우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보증을 쓰면 안 된다라는 거. 절대로 보증 쓰면 안 돼요.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고자 하는 것은 뭐라고? 물적 담보야. 지금부터 우리가 물적 담보야. 그래서 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물건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물건에 대해서 물건에 대한 교환가치 파악을 목적으로 해요. 물건에 대한 교환가치 파악을 목적으로 해요. 요게 여기가 뭐 있냐면 좀 이따 배울 거야. 뭐 있다고? 옆에다 적으려면 적어봐. 유치권하고 뭐라고? 저당권. 유치권하고 뭐라고? 저당권. 그 다음에 우리 기억을 되살려 봐요. 원래 담보 물건은 세 가지가 있거든요. 뭐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는데 질권은 안 배운다 그랬죠. 왜요? 질권은 전당포라 그랬죠. 동산에 매진되니까 안 배워.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고자 하는 것은 뭐라고? 유치권하고 뭘 배우겠다? 저당.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잠깐 봐봐요. 그 1번, 2번은 뭐 참고로 보시면 되고 여기 잠깐만 쳐다봐. 자, 보실래요? 용어 정리할 테니까 봐. 담보를 잡은 채권이 피담보 채권, 이게 담보 물건이거든요. 저당권이 담보 물건이죠. 자, 요 피담보 채권 담보 물건이 있어. 잘 봐봐. 어느 게 주된 권리일 것 같아? 피담보 채권이 주된 권리일까? 담보 물건이 주된 권리일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봐. 어느 게 주된 권리고 어느 게 종된 권리일 것 같아?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 돈 빌려주고 못 받을까 싶어서 담보 잡았을까? 담보가 너무나 잡고 싶어서 돈 빌려줬을까? 어느 게 주된 권리야? 어느 게 주된 권리야? 피담보 채권이지. 뭐라고? 돈 빌려주고 못 받을까 싶어서 담보 잡았겠지. 피담보 채권이 뭐고? 주된 권리고 담보 물건이 뭐요? 종된.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 이걸 정리를 해야 돼. 피담보 채권이 주된 권리고 담보 물건이 종된. 다시 말해 이렇게 생각해 버려. 돈 빌려주고 못 받을까 싶어서 담보 잡았지. 담보가 잡고 싶어서 돈 빌려준 게 아니단 말이야. 그죠? 자, 그러면 이게 주종이야. 그러면 채권이 성립해야 담보 물건이 성립하는 거야. 그럼 물어볼게. 돈도 안 빌려주고 채권이 없는데도 담보 잡을 수 있다 없다?
없죠. 채권이 있어야 되지. 채권이 없으면 담보물권 할 수 없어. 자, 그러면 뒤에 또 배울 거니까 걱정하지 마. 뒤에 계속 배울 거니까 걱정하지 마. 돈을 갚으면 저당권이 없어질까? 말소 등기해야 없어질까? 봐봐. 채권이 소멸했잖아. 그죠? 그러면 담보물권 자동으로 소멸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소 등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채권이 성립해야 담보물권 성립하고 채권이 없어지면 담보물권 자동으로 없어지는 거야. 이렇게 성립과 소멸을 같이 한다. 성립과 소멸을 같이 한다. 이걸 부종성이라 그래. 성립과 소멸을 같이 한다. 이게 뭐라고? 부종성. 그럼 여러분들은 동그라미 3번 내려가. 동그라미 3번 담보물권에 통유성 나오죠. 찾았어? 통유성이 뭐냐면 공통적 성질이란 뜻이야. 공통적 성질. 통유성이 뭐요? 공통적 성질. 공통적 성질. 공통적 성질이다. 자, 1번에 뭐 나와? 부종성 나오죠. 동그라미 기억에. 동그라미 기억에 부종성 찾았어? 자, 셋째 줄 오른쪽. 셋째 줄 오른쪽. 뭐라고 줄까? 채권이 성립하지 않으면 담보물권 성립하지 않고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당연히 소멸하는 것. 그거요. 그래놓고 앞에 성립 동그라미 치고 뒤에 소멸 동그라미 쳐. 따로 칠게.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고? 성립과 소멸을 같이 하는 게 뭐고? 부정. 다시 성립과 소멸을 같이 하는 게 뭐라고? 부정성. 그래서 한 번 더 읽어볼게. 뭐라고? 채권이 성립하지 않으면 담보물권 성립하지 않고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당연히 어쩐다? 소멸한다. 그걸 뭐라고? 부종성. 성립과 소멸을 같이 해. 요번에 잠깐 봐봐. 요번에 봐봐요. 여기 채권이 넘어갔어. 이걸 채권 양도라 하는데 이렇게 생각해. 갑이 을에게 받을 돈 니 받아가라 이렇게 넘겨주는 거. 항상 이럴 때는요. 뭔가 다른 대가가 있겠죠. 그래서 갑이 병 보고 뭐란다? 야, 내가 을에게 받을 돈 니 받아가. 그리할게. 이렇게 채권이 넘어갔어. 채권이 넘어갔죠? 그럼 이거는 담보물권도 따라갈까 안 따라갈까? 따라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주인이 가면 종 따라가죠. 이거는 같이 이전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채권이 넘어가면 담보물권 따라간다. 이게 수반성. 뭐라고? 수반성. 그러면 수반성은 뭘 같이 하는 거야? 이전을 같이 하는 게 뭐라고? 수반성. 자, 동그라미 니은 수반성 갑니다. 책게 줄 거. 피담보 채권이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게 되면 담보물권도 역시 그에 따라 이전하는 성질을 체크하시고 이전을 동그라미 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전을 같이 하면 뭐가 된다? 다시 이전을 같이 하면 뭐라고? 수반성. 그러니까 피담보 채권이 이전하면 담보물권도 같이 넘어가는 게 수반성이야. 그래서 성립과 소멸을 같이 하는 게 뭐고? 성립과 소멸을 같이 하는 게 뭐? 부정성. 이전을 같이 하는 게 뭐라고? 수반성. 이번에 잠깐 쳐다봐. 갑이 을에게 1억 빌려주고요. 이 사람의 기아집을 저당 잡았다고 볼게. 기아집 저당 잡았어. 그런데 지저분한 채무자는 돈 갚을 때 얼마 갚아? 9,999만 원 갚았죠. 얼마 남았어? 10,000원. 자, 10,000원 남았어. 10,000원 남았으면 이 저당권이 유지되느냐 그 말인데 10,000원 남았더라도 전체의 효력이 미친다. 아니다. 10,000원 남았으니까 이제 기아장 한 장에 미친다. 어느 거? 네? 전체에 다 미쳐. 그러니까 한 푼이 남아있더라도 전부에 그대로 미친다. 쪼갤 수 없다. 불가분성. 뭐라고? 불가분성. 불가분성 찾으시고 그거는요. 두째 줄 오른쪽에 첫째 줄을 체크하면 돼요. 첫째 줄 오른쪽에 체크하면 되겠다. 첫째 줄 오른쪽에 피담보 채권의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의 전부에 관해서 담보권 행사할 수 있다. 그거 피담보 채권의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 전부에 관해서 담보권 행사할 수 있다. 됐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똑같은 말이야. 즉 채권의 일부가 변제되었다 하더라도 일부가 남아있는 이상은요. 목적물의 전부에 담보물권의 효력이 미친다. 이게 뭐라고? 쪼갤 수 없다. 뭐라고? 불가분성. 넘기시고 물상대위성은 좀 이따가 따로 볼 거니까 체크만 하고 갈게요. 체크만 하는데 두째 줄 오른쪽에 두째 줄 체크만 해. 담보물건이 목적물의 가치 변형물 위에 존속 가능성을 체크하시고 조금 이따가 저당권 배울 때 따로 배울 거야. 조금 기다리세요. 그거 보시고 담보물권 효력도 저기 체크만 하고 끝낼 테니까 체크만 하고 끝내세요. 우선 변제 효력이 있죠. 동그라미 1번 넷째 줄 오른쪽만 줄 거. 유치권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유치권에는 우선변이 인정 안 돼. 동그라미 면 유치적 효력이 있죠. 그 셋째 줄에 저당권 줄 것이고, 저당권 줄 것이고, 넷째 줄에 인정되지 않는다고 그래 줄 거. 그러면 저당권에는 뭘 인정 안 해? 저당권에는 뭘 인정 안 한다고? 유치적 효력이 없어. 유치권에는 뭐가 없다고? 우선변적 효력이 없잖아. 다시 유치권에는 우선변적 효력이 없고 저당권은 유치적 효력이 없어. 나중에 이런 거 천천히 해결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제 담보물권 중에서 유치권을 보는데 다시 말하지만 이번에는 오늘 12월 달은 유치권이 뭔가라만 아시면 성공이야. 유치권이 뭔가 아시면 성공이니까 잠깐 쳐다보세요. 갑이요. 자동차 하나 갖고 있는데 카센터에 수리 맡겼어요. 수리 맡기면 수리비가 나오겠죠. 그런데 수리가 끝났는데도 갑이라는 사람이 수리비를 안 주는 거야. 안 주면 카센터 사장으로 봐서는요, 수리비를 못 받았더라도 이 차는 갑의 차니까 갑에게 돌려줘야 한다면 나중에 수리비 받기가 힘들어지죠. 일단 차를 갖고 가면 수리받기 힘들어지잖아. 에? 그러면요, 카센터 사장으로 봐서는요, 수리비를 받을 때까지 차를 안 돌려주는 게 공평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 그래? 네가, 당신이 내인데 수리비 줄 때까지 나는 차를 못 줘. 요게 유치야. 지금부터 유치를 배울 텐데 유치가 뭐냐면요, 점유를 계속하면서, 우리 지난번에 점유가 뭐라고 배웠어? 점유가 사실상 지배를 하죠. 사실상 지배를 하면서 반환 거절, 반환 거절을 인도 거절 안 돌려줘. 이게 뭐라고? 유치야. 점유를 계속하면서 인도를 거절한다. 이게 뭐라고? 유치야. 유치. 혹시 개긴다는 뜻 알아요? 그 유치권은 나는 개기는 권리라고 불러. 뭐 할 때까지? 받을 때까지. 돈 받을 때까지 개기는 게 그게 뭐라고? 유치. 그래서 니는 내인데 수리비 줄 때까지 난 차 못 돌려줘. 자, 갑이요. 임대인이고요. 을이 임차인이에요. 임대차를 했는데 갑자기 밤사이에 겨울비가 무지하게 왔죠. 지금도 오고 있는 것 같은데 부산이 특이하죠. 자, 갑자기 비 오니까 지붕에 빵꾸 나서 비가 새요. 지붕에 빵꾸 나서 비 새서 이 사람이 급히 웃잔다. 이제 비 한마디 급히 수리했어, 임차인이. 그래서 지붕을 웃잔다 수리를 했죠. 나중에 배우지만요, 특약이 있으면 별도로 약속이 있으면 약속대로 하는데 약속이 없을 때는 수리비를 누가 부담해야 될 것 같아? 상식적으로 임대인이야 임차인이야? 임대인. 임대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 돼. 그런데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임대했는데 수리비를 안 돌려주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은 뭐라 그래? 당신이 내인데 수리비 돌려줄 때까지 나는 이사 안 가고 그대로 계속 살란다. 이게 뭐라고? 유치. 아니면요, 이 건물 막아놓고요, 문 닫아놓고 키 잠가놓고요, 저 사람 못 들어오게 막아놓고 이사 가도 돼. 그러니까 점유를 계속하고 인도 거절 안 돌려준다. 이게 뭐라고? 유치. 그죠? 자, 하나만 더 할게. 갑이요, 건물주야. 또는 건축주 생각하시고, 건물이 있는데 빌라 공사를 했다 볼게. 을이 공사업자야. 공사업자가 공사를 하면 뭐가 생겨요? 공사대금 채권이 생기죠. 그런데 이 공사대금은 봐봐요. 현실적으로 그야말로 신축공사한 공사대금도 있고, 아니면 빌라나 아파트에 샤시 공사만 하는 사람이 있죠. 창호공사, 문짝공사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뭐 영업점 같은 거, 카페나 이런 거 할 때 인테리어 하는 경우 있죠. 인테리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뭐 1층 같은 뭐 그런 데로 아마 억 단위 이상 들어갔을 걸, 인테리어. 그 인테리어를 했는데 인테리어 비용 안 주죠. 이런 게 다 공사대금이야. 그럼 요 사람 어쩐다? 네가 공사를 끝냈는데도 공사대금 안 주죠. 그러면 뭐요? 요 건물을 뭐 하겠다고? 유치. 이게 유치야. 그리고 만일에 도급 계약을 맺었다면 요 사람을 도급인이라 부르고요. 이 사람 뭐라 불러? 수급인이라 불러. 그래서 수급인은 공사대금 채권에서 유치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거 보셨는가 모르지만 길을 가다가 건물에다가 유치권 있다라고 붙여놓은 거 있죠. 대부분 여러 가지 형태인데 유치권은 좀 이따 보지만 등기되는 권리가 아니거든요.
등기부에는 안 나타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표시를 해야 되는데 건물 입구에다가 프랜카드 붙이는 경우 있죠. 건설회사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이 건물은 공사 대금을 못 받아서 유치하고 있다. 이렇게 붙여놓는 경우도 있고 또는요. 터프하게 스프레이로 뻘건 스프레이로 뭐라고 유치 중 해놓은 경우 있죠. 그렇지, 그죠? 그리고는 그 주인이 못 들어오게 막아놔야 돼. 못 들어오게 막아놓거나 문을 잠가놓거나 이래서 여기 출입을 하면 뭐요 민 형사상 책임지고겠다 이렇게 해놓은 거 있죠. 이게 다 유치야. 혹시 못 보신 분은요 지금부터는 보일 거야. 왜? 배웠거든. 자, 이게 뭐라고? 유치. 그다음에 요거는 뭐요? 동산. 요거는 부동산이죠. 그 다음에 들어봐. 유가증권이라면 엄이나 수표 같은 걸 말하거든요. 근데 요것도 유치가 되는데 우리 시험에서 유가증권 유치권은 시험에 안 나와. 그럼 우리는 뭐만 생각하라? 동산하고 뭐라고? 부동산. 특히 부동산 유치권 신경 쓰면 돼. 그래서 370페이지 마지막 줄. 370페이지 제일 밑에 유치권 있죠. 자, 볼까요? 유치권은. 자, 일단 읽어볼게.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가 있을 때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해서 채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법정답을권이죠. 자, 의도적으로 유가증권을 빼고 한번 읽어볼게요. 의도적으로 유가증권을 빼고 한번 읽어볼게.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자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있죠.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가 있을 때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한다. 그게 유치권이란 말이야. 됐죠? 자, 그럼 잠깐 쳐다봐. 요 둘이서 계약한 거야, 안 한 거야? 계약한 게 아니죠. 개기는 순간 자동적으로 인정된다. 법정이야. 법정이고 또 하나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고 개기는 순간 자동적으로 인정되고 점유를 계속하는 거야. 그래서 오른쪽에 1번에 법정답을 돼 있죠. 유치권은 책계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뭐라고? 법정답을권이다. 그거 하나만 체크하시고 나머지 부정성 수반포로들 아까 봤고요. 지금 따로 보실 거는 아니에요. 일단 넘기세요. 넘기면 320종 아까 봤던 거니까 밑에 해설로 내려가 372페이지 372페이지 해설의 양갈로 1번 유치권의 목적물이죠. 동그라미 1번 유치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은 동산,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 체크하시고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그래서 유가증권도 유치가 할 수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되고 시험에는 안 나올 거예요. 그리고 두째적으로 쪽에 체크해 부동산 유치권이라 하더라도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들어봐. 유치권이 있는지 없는지는 등기부를 봐갖고는 알 수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현장에 가서 확인해 봐야 돼. 현장에 가서 확인해 봐야 되지. 등기부상으로 알 수가 없다. 왜? 등기되는 권리가 아니다. 이번에 목적물은 타인의 물건이어야 되죠. 그럼 요거 잠깐만 쳐다봐. 타인의 물건인데 잠깐만 쳐다봐. 요 차가요. 병이라는 제3자 소유차야. 그럼 요 사람이 수리를 맡겼기 때문에 이 사람이 채무자예요. 자, 그럼 보실래요? 요 자동차가요. 병의 자동차를 갑이 빌려서 탔어. 빌려서 타다 수리를 맡긴 거야. 그럼 수리비를 안 주죠? 그 유치를 하고 있는데 요 사람이 와서요. 뭐라 하냐면 사장님 그 차 내 거예요. 수리비는 당신이 알아서 갑에게 받고요. 차 주세요 이라면 줘야 될까 안 줘도 될까? 이거 물어보려고. 여러분 상표로 줘야 돼 안 줘도 돼? 안 줘도 돼. 그럼 이 사람 뭐라 그래? 나는 차 주인이 누군지 묻지 않는다. 수리 받을 때까지는 나는 객인다. 이래 되는 거야.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오른쪽 동그라미 2번 오른쪽에 타인의 물건이라면 자 체크하시고 목적물은 채무자 소유뿐만 아니라 뭐라고? 제3자 소유에 속한 상관없어. 그러니까 제3자 소유물이라도 유치할 수 뭐라고? 있다. 결련인데 결련이요. 결련을 옆에다 관련이라고 해. 관련이라고 적어. 서로 얽히어 관련인데 서로 얽히어 관련인데 그냥 관련이라고 적으세요. 결련을 앞으로 뭐라고 생각하고? 관련. 그리고 들어봐봐.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우리 민법이 한 60년 이상 1958년도에 만든 법이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안 쓰는 용어가 많죠. 이걸 빨리 바꿔야 된다라고 법학자 일부 법학자와 국어학자들이 늘 주장하는데도 국회의원들이 안 하죠. 어차피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엉뚱한 데 신경 쓰죠. 그걸 지금 근무하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책을 읽는데 결련이란 말이 나왔어.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해결할 거야?
뭔 용어가 나왔는데 모르는 용어가 나왔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그냥 무시한다 아니고 어떻게 하면 알아볼 수 있어? 대충 무슨 뜻인가 대충 알려면. 에? 네이버 검색창에 치면 또 어렵게 나올 낀데. 어디 네이버는 맞기는 맞는데 어디 들어가 네이버야? 국어사전에 들어가서요. TV야. 요새 그 네이버 보면 국어사전 들어갈 수 있죠. 그러면 거기 나중에 쉬는 시간 결론을 한번 쳐보라고. 그러면 대충 이래 있을 거야. 아마 서로 얽히어서 관련됨. 그럼 대충 뭔 소리인지 알잖아. 자, TV야. 앞으로 책을 읽다가 모르는 용어 있으면 어떤 사람은 법률 용어 사전 찾으래. 어떤 또 뭐 강의하는 사람들 법률 용어 사전 찾아갖고 용어 사전 찾으래. 우리 지금 법을 전공하는 게 아니잖아. 법률 용어 사전은 법적으로 풀어놔서 읽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는 게 많아. 그래, 잘 그거 보지 마. 뭐 보라고? 국어 사전 보면 대충 이게 무슨 의미다 알 수 있어. 모르는 용어 나면 국어 사전 찾으세요. 그건 결론인데 동그라미 1번 찾아. 채권 줄 거, 목적물 줄 거, 따로따로 줄 거. 채권, 목적물. 그럼 뭐하고 결련돼 있대? 채권하고 목적물. 뭐하고? 채권하고 목적물이야. 그럼 이게 무슨 소린가? 잠깐만 쳐다봐. 여기에서는 요게 수리비가 채권이죠. 그 다음에 자동차가 목적물이죠. 목적물인데 요걸 목적물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요? 물건. 부동산, 동산, 물건이잖아. 그러면 봐봐. 채권하고 목적물이 관련돼야 된대. 얽혀야 된대. 그 말은 이 차를 수리하고 다른 차를 유치할 수 있을까 이거? 아까 이 차가 다른 사람 차야. 그러면 이 차는 주고 이 사람 차를 유치할 수 있다?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차를 수리했으면 이 차를 유치하지 다른 차 유치할 수 없다. 그 말이야. 자 여기 봐봐. 요 사람이 건물 건축주인데 빌라 공사를 했어. 빌라를 유치하기 뭐하니까 이 사람의 개인주택을 유치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봐. 결론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게 이렇게 관련돼 있대. 뭐하고? 채권하고 목적물이 관련돼 있는 말은 그 목적물에 생긴 채권을 그 목적물을 유치하지 다른 물건 유치할 수 없다. 그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뭐하고 채권하고 뭐라고? 목적물. 그래서 옆에는 좀 추상적이죠. 채권이 유치권의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이라 되죠. 그래서 그거 체크해봐. 채권이 뭐라고? 유치권의 뭐라고? 목적물에 관한 생기죠. 그래서 제목에 채권하고 목적물이 그런 게 있죠. 기억에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인데 거기 줄 거 보실래요? 첫째로 저게 목적물에 주철한 비용상한 청구권, 그 다음에 목적물에 받던 손해배상 청구권, 수급인이 목적물에 들은 공사대금 채권. 여기 세 가지 체계. 대표적으로 줄이면 비용상한 청구권, 목적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공사대금 채권은 마지막에 결련성이 인정된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요. 적으려면 저거 뭐라고? 유치권이 인정된다는 말이잖아. 결련성이 인정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고? 유치권이 인정 뭐라고? 된다는 말이란 말이야. 됐어? 그러면 여기 요거는 봐봐요. 이거 비용이잖아. 수리비. 그리고 요거는 필요비. 나중에 배워. 필요비 비용이죠. 이건 공사대금이잖아. 이런 거 갖고 유치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지금은 이제 간단히만 볼게. 오른쪽 페이지에 파란 박스 봐봐. 오른쪽 페이지 파란 박스의 핵심에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돼 있죠. 요거는 인정 안 되는 걸 모아놓은 거야. 그래서 몇 가지만 체크할 테니까. 첫째, 임차 보증금 체크하시고. 임차 보증금. 2번은 오른쪽에 권리금 반환, 권리금 체크하시고. 2번 오른쪽에 권리금 체크하시고. 3번에 오른쪽에 매매대금 체크하시고. 자, 걸어놓고 잠깐만 들어봐.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봐봐. 자, 봐봐. 임대차 할 때 수리는요. 이 건물을 수리한 거죠. 이 건물의 지붕에 빵꾸 떼운 거니까 이 건물에 관한 채권이죠. 이건 유치할 수 있어요. 근데 보증금 가만히 생각해. 보증금은 이 건물에서 생긴 게 아니고 임대차 계약에서 생긴 거잖아. 권리금도 어째요? 임대인과의 약속에서 생긴 거지. 이 건물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고 권리금이. 매매 대금도 매매를 한 거지. 매매 계약에서 생긴 거지. 건물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건 안 되고 이런 거는 그냥 외워보는 게 제일 좋아. 그러니까 뭐요? 보증금 안 준다고 유치할 수 없다. 권리금 안 준다고 유치할 수 없다. 뭐 매매 대금 안 준다고 유치할 수 없죠. 그래서 아마 제 기억에 권리금이 원래 한 지문에 한번 시험에 나온 것 같아 원래. 그래서 이게 쉬워. 보증금 안 준다고 유치할 수 없다. 권리금 안 준다고 유치할 수 없다. 뭐 매매 대금 안 준다고 유치할 수 없다.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여기 잠깐 쳐다봐요.
이게 처음에는 어려워. 근데 어렵지만 다시 얘기하지만 이런 게 오늘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반복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혹시 그래서 너무 이렇게 그거 하지 말고 오늘 요거 지금 설명했는데 이해가 안 되면 너무 머리 아프게 하지 말고 아이고 요거 한 2월 달에 또 들으면 되지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아. 그러다 보면 나중에 막판에 가면 몇 번 하면 이해가 돼. 자, 금방 채권하고 목적물은 얽혀야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요번에 이건 어떻게 생각하냐 이 말이야. 이 사람이 12월 1일 날 수리를 맡겼어요. 12월 1일 날 수리 맡겼으면 채권은 12월 1일 날 발생했죠. 채권은 12월 1일 날 발생했잖아. 수리가 끝났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뭐냐 하면 이 사람 뭐고요. 사장님 저 단골인 줄 아시죠? 그래. 예, 늘 우리 카센터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지금 내가 돈이 없으니까 12월 25일까지는 꼭 드릴 테니까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까지는 꼭 드릴 테니까 차를 좀 주세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리 하세요 믿고 드릴게요 줘버렸어 차를. 자 그럼 물어볼게. 유치권 성립했다 안 했다? 유치권 성립했어 안 했어? 안 했잖아.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점유를 해야 되잖아. 점유를 안 하고 줘버렸죠? 유치권이 성립 안 해. 그러면 요 사람이요 12월 25일까지 돈 갚기로 했는데 12월 25일까지 와요 안 와요? 네. 그냥 가야 되는 거야. 가야지. 이렇게 대답해 주면 고마운데 어제 대구에서 저녁반에 강의하는데 저게 뭐고 꼭 간다고 얘기를 하는 게야 전부 다. 아 그럼 내가 할 말이 없어지. 안 오고 12월 예를 들면 12월 27일 날 왔다고 볼게. 그래서 이 사람이 차를 점유를 해서 그럼 잘 들어봐.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채권이 먼저 발생하고요. 나중에 점유를 했잖아요. 예? 12월 27일 이거 잘못됐어. 27일. 그러면 유치를 할 수 있을까? 이걸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유치할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채권이 먼저 발생하고 변제기 이후에 나중에 점유를 했잖아. 그럼 유치할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지. 만약에 유치 못하면 언제나 받을 거야. 또 들고 가 또 줘버리거나 하면 나중에 받기 힘들죠. 유치할 수 있단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 자 그렇다면 잘 들어봐. 채권하고 아까 목적물은 얽혀야 되죠. 근데 채권하고 목적물의 점유는 얽히지 않아도 되잖아. 왜? 채권이 먼저 발생하고 나중에 되면 떨어졌잖아. 관련이 없죠? 그러더라도 유치권이 성립한다. 그 말을 하려는 거야.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채권 줄 것이고 목적물의 점유 줄 거. 오른쪽 페이지 밑에 동그라미 2번 채권하고 옆에 뭐요? 목적물의 점유. 다시 채권하고 뭐라고? 목적물의 점유. 요거는 결연관계를 요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결연관계 요하지 않아요. 따라서 이게 설명이 좀 그러니까 이렇게 결연관계를 뭐라고? 요하지 않는다. 채권의 결연관계 옆에 적어보세요. 결연관계 요하지 않음. 결연관계 요하지 않아. 그래 놓고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따라서 점유 중에 발생한 채권은 요거 줄 거 채권이 먼저 발생하고 그거 줄 거 채권이 먼저 발생하고 후에 점유를 취득했더라도 유치권은 성립 뭐라고? 한다. 그래서 이게 뭐라고? 채권하고 목적물의 점유하고는 결연관계를 요하지 않는다. 그 말이 채권이 먼저 발생하고 나중에 점유했더라도 유치할 수 뭐라고? 있다.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요건 어떻게 생각해? 아까 12월 25일 날 주기로 했죠? 12월 25일 날 주기로 수리비 요때까지 주기로 약속했잖아. 근데 요 사람이 12월 20일 날 차를 몰고 왔네. 엔진 오일 갈러 왔어. 그러면 유치할 수 있을까? 이걸 물어보면 유치할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여러분 생각에? 예? 없지. 왜? 가만 생각해봐. 언제? 12월 25일까지 수리비 주기로 약속했잖아. 그럼 12월 25일까지는 기다려야지. 그전에는 유치할 수 뭐라고? 없다. 그게 양갈로 3번에 뭐라고? 변제기 도래야. 그 첫째 줄만 줄 거. 양갈로 첫째 줄에. 채권에 뭐가? 변제기. 채권에 뭐요? 변제기가 도래된다. 그거까지만. 그 변제기가 도래해야 돼. 변제기 전에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요거 하나만 더 볼게. 봐봐. 요거는 가능할까? 요 사람이 처음에 수리 맡길 때 사장님 저 아시죠? 그래서 예. 그러면 제가 알아서 나중에 저 형편 풀릴 때 드릴 테니까 평소니까 유치는 하지 않기로 합시다. 내가 알아서 내가 몇 달 안으로 드릴게요. 그리 할게요. 그러니까 유치 안 하기로 약속을 했다면 유치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권이지만 당사자가 유치 안 하기로 약속할 수 있어. 그럼 유치권 성립 안 해요. 예,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양갈로 5번 갑니다. 오른쪽 페이지 제로의 양갈로 보면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어야 돼. 그래서 줄 것일래요. 유치권 배제 특약이 있죠. 유치권 성립 안 하기로 특약이 있죠. 그러면 다른 법정 요건이 모두 짠다고 충족된다 하더라도 유치권은 발생하지 말라고 않는다. 그래서 오른쪽에 기출 1번만 볼까? 오른쪽에 기출 1번, 오른쪽 기출 1번.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권 이를 미리 포기하는 특약은 뭐다고? 유효. 됐어요? 자, 그 정도. 요번 수련은 요 정도 볼 건데 잠깐만 들어봐요. 현실적으로 유치권이라는 것은 채권 받기 위해서 개기는 건데 아까 했지만 등기부에 등기가 되지 않은 법정 담보물권이야. 그러니까 유치권이 성립됐나 안 됐나가 등기부를 보고 알 수 없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현장에 가서 확인해야 되는데 이것도 현장에 가서 이게 정말 성립했나 안 했나를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법이 그렇게 좀 힘들어.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경매에서는 가장 문제가 되는데 경매를 내가 받아서 이걸 경락을 받았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유치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럼 내가 이 경락받은 집에 들어가려면요 이 사람에게 수리비를 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 그래서 근데 법원에서는 유치권이 성립됐다 안 했다 결론을 안 내려줘. 법원도 사실관계를 조사를 안 했잖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경매가 들어오면요 그 물건에 대해서 유치권 성립 가능성 있음, 유치권 주장하고 있음 이렇게만 돼 있지. 예를 들면 누가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다. 공사대금 때 이렇게만 돼 있지. 유치권이 성립됐나 안 됐나 확정을 안 지켜. 법원도 할 수 없지. 왜?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 건물이 경매 넘어왔는데 유치권 주장이 있다라고 하면 일반인은 안 달라들죠. 안 달라붙어. 그럼 어쩐다? 몇 번 유찰이 되는 경우가 많아. 그럼 거기 속칭 전문가들이 이거 유치권이 있는 것들 몇 번, 두세 번 유찰되면 엄청나게 헐케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절반 이하의 가격으로 낙찰받을 수 있잖아. 그래갖고는 유치권이 인정 안 되면요. 짭짤한 재미 보죠. 그래서 유치권이 위험한 물건이야. 그래서 일반인은 달라붙으면 안 되는데 전문가들은 유치권 있는 물건만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가만 보면 가장 쉬운 거 하나 볼게요. 예를 들면요. 저도 이거 누구인데 누가 물어서 간단히 대답해 준 적이 있는데 이렇게 토지에서 갑이 토지야. 그래서 이게 을이라는 사람이 건물 신축 공사를 해서 건물 신축 공사를 했는데 토지 소재로부터 공사를 맡아서 신축 공사하는데 보통 계약금 주고 중도금 받고 하거든. 왜? 공사를 할 때는요 자재값 많이 들어가고 인건비 들어가니까 중간에 계약금은 받고 나중에 잔금 안 받아. 중도금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중도금은 많이 받고요. 나중에 이제 완공이 되면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잔금을 일부 받는다고. 근데 중도금을 안 주니까 공사가 중지돼 버려. 그러면 건물을 짓다가 중단된 상태야. 그럼 지금 건물이 아직 없잖아. 건물이 없죠? 그럼 이 건물 신축한 자가 토지를 유치할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봐. 건물 공사를 신축 공사를 의뢰받은 그 수급인이 토지를 유치할 수 있을까 없을까? 아까 봐봐요. 결련성이 뭐야? 건물 공사했으면 건물에 대한 공사 대금이지 토지 공사 대금이 아니잖아. 결련성이 없죠? 그러면 토지를 유치할 수 없다고. 그런데 이 사람이 토지를 경매 넣은 거야. 그런데 유치권 주장하고 있음 이라니까 사람이 안 달가붙는 거야. 그래서 누가 물어오길래 그랬지. 현장에 가봤어요. 네. 대부분 그걸 물어야 돼요. 현장에 가봤어요. 가봤대. 건물이 어느 정도 올라가 있더냐니까. 건물이 아직 안 올라갔대. 그러면 됐다. 그 낙찰받아도 된다. 왜? 건물 공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그리고 헐값에 낙찰받아서 짭짤하게 술 한잔 얻어먹은 적이 있는데. 그래서 몇 년 전에 한 3, 4년 전에 이런 책이 하나 있어서 유치권 3건이면 인생이 바뀐다 이래. 그리고 유치권이 있는 경매를 한 3건만 잘하면 인생이 바뀐다. 이래서 책이 나왔길래 잽싸게 샀어요. 근데 왜 내가 지금 아직 인생이 안 바뀌었을까? 그 책을 아직 안 봤어. 책만 사놔놓고 조만간에 읽고 인생을 좀 바뀌어야 돼. 자, 조금 쉬었다가요. 마지막으로 저당권 들어가도록 할게요.